세션 4의 주제는 코로나19와 특수외국어 교육 및 한태 관계인데요. 총 4개의 주제로 5분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옹지인 교수로부터 시간 관리를 조금 엄격하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는데요. 사실 우리 세션이 마지막 세션이라서 시간이 조금 지체되면은 대부분 원성의 소리를 제 사회를 맡고 있는 제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3시 20분부터 시작을 해서 5시까지인데 총 100분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주제당 할당되는 시간이 25분인데요. 가급적 발표자께서는 발표를 15분 안팎으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토론을 5분 이내로, 만약에 플로에서 질문이 있으면 추가로 이렇게 질문을 받고 해서 가급적 시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장하고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는 분들 많이 뵙는데 개인적으로 일일이 인사를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한국인 학습자를 위한 특수외국어 교재 개발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발표는 나레수원대학교의 아짠 덕터 주타맛 문추, 그 다음에 이어서 부라파 대학교의 파차라야 반숫 교수님께서 해주시고요. 토론은 부산외국어대학교 옹지인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짠 덕터 주타맛 문추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제가 화면 공유해 드릴게요. 네,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태국어 표준 교재 미투 개발팀입니다. 저희 팀은 6명이 있습니다. 부산 외국어 대학교 이미지 교수님, 옹진 교수님, 추라롱권 왕립대학교 수파폰 교수님, 칠라바건 대학교 와니다 교수님, 무라파 대학교 파차라야 교수님, 그리고 저는 나레손 대학교 주타맛입니다. 수파폰 교수님께서 다른 회의 겹쳐서 이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발표한 주제는 한국인 학습자 위한 특수외국어 교재 개발입니다. 네, 먼저 목차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태국어 표준 교재 소개, 태국어 표준 교재 미투 단원 구성, 태국어 표준 교재 미투 내용 구성, 그리고 제안 및 한계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연구 필요성 및 목적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친남방 정책 플러스 계획은 통해 기존 친남방 정책이 제시했던 사람 공통 번영, 평화 가치를 사모하고 사회 문화 협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과 태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공고해지고 다방면에서 협력이 진정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한국과 태국은 모두 여러 가지 사회 문제와 경제 위기를 맞고 있으며 활발했던 인적 교류가 제한됩니다. 한국 교육부는 특수외국어 교육 기반 조성으로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한국인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에 있는 인재 양성을 개설합니다. 특수외국어 전문 인력 수용 증대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53개의 특수외국어 중 태국어는 하나입니다. 2020년도 한국 정부 지원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의 일환으로 태국어 표준 교재 미화는 출판되었습니다. 2021년도 태국어 표준 교재 미툴은 개발하게 됩니다. 태국어 표준 교재를 통해 태국어를 배우려는 한국인에게 다양한 전문적인 태국어 교육에 대해서 배우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태국어 표준 교재들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태국어 표준 교재 A0, A1, A2, 미화는 지속적으로 개발했고 올해는 태국어 표준 교재 B2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태국어 교육이 역사가 5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 명확히 학습자 수준을 나누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수자들은 자신의 경험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럽 언어 공통 기준은 도태로 태국어도 기준을 확립했습니다. 본래 유럽 언어 공통 기준은 A1부터 C2까지 나누는데 한국을 위한 태국어 교육은 A0로 따로 두었습니다. 이는 한국어와 태국어가 매우 다르고 한국인 학습자가 태국어 글자와 성조를 익히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만들고 있는 교재는 미투 교재로 이것은 대학교과 과정에서 가르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학습자를 위한 교재입니다. 왜냐하면 C1, C2 수준은 매우 고급으로 원어민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대학교과 과정에서 이를 포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미투 교재 역시 태국어 교육에 맞는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두고 교재 내용 및 난이도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태국어 표준 교재 미투는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교재를 다루는 복합적인 텍스트의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어민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는 만큼 준비 없이도 유창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폭넓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분명하고 상세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시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다양한 가능성들을 장단점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재 개발 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단원들은 어떻게 구성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태국어 표준 교재 미투 단원 구성은 6단계가 있습니다. 도입 단계는 주제,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제시 단계는 어휘, 문법, 의미, 사용법 제시합니다. 그리고 연습 활동 1, 2단계가 있습니다. 문화 단계는 단원 주제와 관련된 문화 내용은 한국어로 제시합니다. 본문 해석은 태국어로 된 일기 내용은 한국어로 번역해 줍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국어 표준 교재 미투 등장인물은 한국인 남녀 1명씩 있고 태국인 남녀 1명씩 있습니다. 네, 제가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라바 대학교 한국어과 파차라야라고 합니다. 네, 앞서 쭈타마 교수님께서 안내해 주신 그 표준 교재 단원 구성을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태국어 표준 교재 미투 내용 구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제를 보시면 저희가 미투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과가 제1과부터 12과까지가 있고요. 그리고 난이도도 그 전에 나왔던 미1 교재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제1과의 그 제목을 보시면 태국의 지역 구분, 뭐 제2과는 태국의 정체성 등등 뭐 이런 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5가지의 영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태국에서의 초중 교재를 바탕으로 저희가 참고하여 이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주제의 내용을 선정을 했을 때 이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고려를 한 다음에 이 5가지의 그
영역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에 나와 있는 주제들은 1과부터 12과까지 그 주제들은 오른쪽에 있는 분홍색 그 영역과 관련된 그 주제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만약에 각 과마다 내용을 보여드리자면 일단 학습 목표가 나와 있고요. 도입 부분에서는 저희가 학습 목표를 넣었습니다. 네, 참고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학습 목표는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 완성본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나중에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1과이면 태국의 지역 구분에 대한 그런 학습 목표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태국 지역 구분에 대해 알 수 있다. 태국어의 각종 도량형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태국어로 비교 및 비유의 표현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학습 목표를 가지고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본문입니다. 네, 본문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그 도입 질문을 넣었습니다. 녹색 부분을 보시면 태국은 몇 개의 지역으로 구분됩니까? 그리고 태국의 지역은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이 있잖아요. 이거는 학습자들이 그 본문을 읽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태국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이거 일단 도입 질문으로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사진과 그 본문이고요. 물론 본문 내용은 각 해당 과의 주제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어휘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휘는 읽기 부분과 회화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읽기 부분에서는 아까 보여드리다시피 본문 여기 밑에 본문과 관련된 어휘를 제시를 했고요. 각 과에 제시되어 있는 어휘 수는 한 20개부터 그 40개까지 나와 있고요. 이게 본문의 내용 길이가 그 어려운 그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과는 1과니까 별로 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단어 수가 개수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회화 부분에서도 대화와 관련된 어휘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문법 관련된 항목입니다. 물론 각 과마다 나와 있는 문법 항목들은 저희가 제목과 그리고 난이도를 고려하여 문법 항목을 기술을 했고요. 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문법 항목은 그 일부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문법 부분에서는 문법뿐만 아니라 비교와 비유의 표현에 대한 그런 내용도 제시를 했고요. 왜냐하면 학습자들이 문법만 공부하면 이게 나중에 쓸 때 실제로 그런 그 문법을 쓸 때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그리고 비교 및 비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기술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회화 부분입니다. 회화도 이게 제목과 본문과 관련된 그런 대화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그리고 회화 해석도 했습니다. 한국어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밑에 부분은 회화 해석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연습 활동 1을 보시면 이게 연습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습 문제 형태는 저희가 여러 형태를 제공을 하려고 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빈칸 채우기, 맞는 답을 고르기, 그리고
맞으면 O, 틀리면 X, 뭐 의미를 넣기, 뭐 빈칸 채우기 뭐 등등 네, 여러 가지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휘나 뭐 문법과 관련된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문화 팁스도 각 과마다 저희가 그 제목과 관련된 그런 문화, 특히 그 태국 문화 관련된 그런 내용도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간략하게 보여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데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 본문 내용을, 태국어 내용을 마지막 그 부분에서 한국어로 본문 해석도 번역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학습자가 만약에 태국어 본문을 이해는 못하면 이 내용을 다시 한국어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교재를 만들면서 저희가 느낀 그런 제안 또한 그 한계점들을 말씀드리자면 한 4가지 정도로 있습니다. 첫 번째, 어휘 그리고 문법 항목의 선정 기준이 문제점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그 쭈타마 교수님께서 그 소개해 주신 유럽 언어 공통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태국어에서는 아직 이런 기준을 명확한 그런 기준이 아직 없어서 그래서 어휘 그리고 문법을 선정을 할 때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두 번째는 듣기 연습을 할 수 있는 음성 그리고 영상 자료 제작의 한계점. 네, 이게 만약에 그냥 읽고 말하는 그런 교재뿐만 아니라 시청각 자료 등을 저희가 만약에 앞으로 개발할 수 있었으면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얼마 전에 옹진 교수님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이제 그 음성 파일을 네, 만들 수 있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이 교재는 일단 영상까지는 아직 못 만들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교재가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한국인 학습자를 위한 태국어와 관련된 지속적인 교재 개발.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교재는 미2 그 등급인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미3나 미4 그리고 더욱더 활발하게 태국어와 관련된 그런 교재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통용 표준 태국어 교육 과정의 개발도 앞으로 이런 그 표준이 개발되면 학습자에게도 그리고 교수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쭈타마 교수님 그리고 파차라야 교수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아주 잘 지켜주셨습니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부산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에 재직하고 계신 옹지인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옹지인 교수님께서는 이 표준교재 개발할 때 일찍이 지필진으로 참여하시고 아직까지도 이 지필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적합한 토론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바로 옹지인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옹지인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저보다 더 많이 교재나 이제 태국어 교육에 교재 개발이나 태국어 교육에 몸담아 오신 여러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어떤 내용을 토론을 해야 할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쭈타마 교수님이나 파차라야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조금 더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료들이 같이 제작이 되면 좋았을 것인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꼭
받아들여야지만 할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수업 방식을 좀 다양하게 적용을 해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캡스톤 디자인이라든지 플립 러닝이라든지 서비스 러닝, 탄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교육 방법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런 이제 교육 방법들 중에 가장 초점을 맞춘 것은 학생들이 직접 뭔가 참여를 해서 스스로 해보도록 하는 그런 이제 교육 방법인데요. 사실은 지금 저희가 직접 개발한 A2부터 B2까지의 교재들은 아직까지는 좀 과거의 방식과 비슷하게 이제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이거를 이제 교과서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흥미를 조금 더 잘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이 교재와 함께 더불어서 사용할 수 있는 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어휘나 문법 항목을 기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저희가 물론 이제 아주 큰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저희들의 그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조금 더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1차적으로 기준들을 어쨌든 A0부터 B2까지 마련을 해 놓았으니 이거를 토대로 조금씩 더 다듬어가는 게 앞으로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국제 통용 표준 기준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지속적인 교재 개발 이제 B3, B4 얘기해 주셨는데 B3, B4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1, 2, 1, 2 나가고 있어서 이제 C1, C2가 될 것 같은데 C1, C2 같은 이제 교재 혹은 이제 어떤 도구, 학습 도구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스스로도 거의 C1, C2는 이제 쩌콩파사 수준이니까 원어민 수준이니까 저희 스스로도 그 정도로 언어를 충분히 다룰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개발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어로 제가 발표를 부탁드려서 많이 부담이 되셨을 텐데 흔쾌히 발표 맡아주신 두 분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가장 맡아주신 정한순 교수님께도 늘 줌으로만 뵙고 있어서 네,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지인 교수님 감사합니다. 혹시 청중 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실까요? 시간이 저희가 뭐 많은 건 아닌데 한 분 정도 특별히 어떤 질문이나 혹은 코멘트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딱 한 분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배양수 교수님께서 질문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배양수 교수님 부산 외국어대학교 외국교육원장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하신 두 분 선생님께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국어, 외국인을 위한 태국어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기본 어휘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뭐 어휘에서 초급, 중급, 고급이라도 아니면 등급처럼 A1, A2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런 어휘가 분류가 돼 있는지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만드는 것은 사실 저는 이제 베트남어를 전공하고 있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본국에서 그러니까 태국 같으면 태국 대학교나 연구소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면 저희가 그런 어휘를 기반으로 해서 교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태국은 그게 지금 태국어를 확산시키고 보급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단하게 질문 유제를 말씀드리자면은 소위 얘기하는 기초 어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언어든 간에 그 일상생활에서 원어민들이 사용 빈도수가 높은 그런 어휘 목록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어느 분께서 대답해 주실까요?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한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아마 정환승 교수님께서는 저보다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한국어 전공이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국어에서는 왜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처럼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1급부터 6급까지. 이게 근데 태국어는 저희도 좀 알아봤거든요. 이 교재를 만들기 전에 문법 기준, 그 문법 선정 기준, 어휘 선정 기준 어떻게 뭘 가지고 선정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 오늘 참여하지 못하신 수퍼펑 교수님이 쭈라롱컨 대학교에 계시는 수퍼펑 교수님께서 태국어 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쭈라롱컨 대학교 쪽에서도 이게 특히 언어학 관련된 그런 과도 있고요. 그리고 활발하게 연구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봐 주셨는데요. 결국은 수퍼펑 교수님께서 수퍼펑 교수님 딸의 공부하고 있는 책을 한 번은 보셨어요. 그리고 이게 이 교재는 그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에서도 지금으로 사용을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기준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근데 태국 그 교육부에서는 문법의 항목이라든가 아니면 그 어휘 항목이라든가 정확히 제시되어 있는지는 저희도 아직 여태까지는 보지 못했으면 혹시 정환승 교수님께서 혹시 아시는 정보를 혹시 있으시면 저희도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언어학을 하는 많은 언어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기초어휘 목록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어휘론을 공부한 몇몇 학자들이 한국어의 기초어휘 목록을 뽑아가지고 여러 가지 그 교재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국립국어원 이런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 많이 여러 가지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태국에도 쭈랄롱권 대학교 언어학과에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뽑아놓은 기초 어휘 목록이 있어서 제가 예전에 어휘학습 바이블이라든가 동사구문학습 바이블 이런 책을 쓸 때 활용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건 아마도 우리가 주로 언어 교육에 종사하고 있다 보니까 언어학자들이 연구한 그 연구 자료를 충분히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교재 개발할 때 우리가 대부분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서둘러서 시간에 쫓겨서 하다 보니까 그 점을 좀 미처 살피지 못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특수 외국어 교육 진흥법이 생겨나고 우리가 표준 교재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은 굉장히 그 획기적인 사건 아닌가 싶습니다. 언어 교육사에 있어서. 그래서 한국인 교수와 태국인 교수가 같이 집필하고 감수 과정 거치고 한 이런 교재들이 비단 태국어로 전공하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태국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잠재적인 일반인 학습자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하나의 그 글자 그대로 스탠다드한 교재 아닌가 싶어요. 지난 여름방학 때 일반인을 위한 기초 태국어 과정이 개설돼서 제가 강의를 해봤는데, 그때 아주 유용하게 쓴 게 우리 옹지인 교수도 참여한 그 표준 교재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한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우리가 이런 기회에 조금 더 노력해서 양질의 교재를 개발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그다음에 오늘 그 잠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정한 특수 외국어가 15개 언어였는데, 이걸 5개 언어를 추가해서 20개 언어로 확대할 걸 고려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이태리어하고 라오스어는 추가계로 확정이 됐다라고 하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아까 얼핏 보니까 우리 김수은 교수 여기 들어와 있던데, 라오스어 강의, 그다음에 라오스어 교재 집필, 라오스어 연구에 굉장히 그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런 분인데 굉장히 반가운 소식 아닐까 싶고, 앞으로 역할이 기대됩니다. 어쨌든 한국에서
그 태국어 교육의 양대 축인 한국외국어대학교, 그다음에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이런 그 태국인 교수, 한국인 교수의 공동 집필한 이런 교재들이 앞으로 계속 좀 나왔으면 좋겠고, 한번 나와서 그래도 몇 년 사용해 보면서 조금은 우리가 개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주제가 좀 저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조금 더 말을 많이 하고 싶은 욕심이 좀 있긴 한데 제가 좀 자제를 하고 이번 첫 번째 주제는 이걸로 마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쭈타마 교수님, 그 다음에 파차라야 교수님, 그 다음에 토론 맡아주신 옹지인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발표는 제목이 한국인 학습자를 위한 태국어 능력 검정 시험 문항 개발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발표해 주실 분은 본래는 사타반 깐짠깐 반야피왓에 재직하고 계신데 소속은 거기신데 지금 1년 넘게 지금 부산 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에 교환 교수로 와 계신 티다랏 람니콘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조금 전에 교재 개발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이런 언어 교육을 통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그 언어 능력 검정 시험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발표가 이어져서 첫 번째 주제하고도 연결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ลำดับต่อไปขอเชิญอาจารย์ธิดารัตน์งามนิกรนะครับจะให้พรีเซนต์ในหัวข้อที่ว่า원문 제목이การพัฒนาข้อสอบวัดระดับ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ในการใช้ภาษาไทยสำหรับผู้เรียนชาวเกาหลีขอเชิญอาจารย์ธิดารัตน์หน่อยครับฮัลโหลสวัสดีค่ะได้ยินเสียงไหมคะค่ะเรียนท่านผู้ดำเนินรายการนะคะท่านผู้อภิปรายค่ะแล้วก็ผู้เข้าร่วมสัมมนาทุกท่านค่ะดิฉันอาจารย์ธิดารัตน์งามนิกรค่ะจากสถาบันการจัดการปัญญาภิวัฒน์นะคะปัจจุบันเป็นอาจารย์แลกเปลี่ยนค่ะปฏิบัติงานการสอนอยู่ที่มหาวิทยาลัยปูซานค่ะภาษาและกิจการต่างประเทศค่ะวันนี้จะมานำเสนอหัวข้อเกี่ยวกับการพัฒนาข้อสอบวัดระดับ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ในการใช้ภาษาไทยสำหรับผู้เรียนชาวเกาหลีค่ะก่อนอื่นเลยนะคะก็ต้องขอเล่าความเป็นมาของโครงการนิดนึงนะคะโครงการนี้มาได้อย่างไรนะคะก็คือเริ่มจากรัฐบาลของเกาหลีนะคะมีนโยบายใต้ใหม่ค่ะหรือที่เรียกว่า New Southern Policy ค่ะ NSP นะคะเพื่อพัฒนาความร่วมมือ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ในกลุ่มอาเซียนค่ะกับสาธารณรัฐเกาหลีค่ะเทียบเท่าประเทศเพื่อนบ้านนะคะก็คือเช่นจีนญี่ปุ่นรัสเซียและสหรัฐอเมริกาค่ะจากนั้นนะคะกระทรวงศึกษาธิการค่ะของเกาหลีนะคะเล็งเห็นความสำคัญของการศึกษาภาษาต่างประเทศค่ะโดยเฉพาะภาษาที่ยังมีจำนวนผู้เรียนน้อยนะคะคือ CFL ค่ะ Critical Foreign Languages ค่ะจากนั้นค่ะจึงบัญญัตินะคะแล้วก็กำหนดกฎหมายค่ะว่าด้วยการส่งเสริมการศึกษาภาษาที่มีผู้เรียนน้อยนะคะที่มีผลบังคับใช้ตั้งแต่ปีพุทธศักราช 2562 ค่ะพร้อมกับจัดทำแผนพื้นฐานนะคะเพื่อการส่งเสริมการศึกษาภาษาที่มีผู้เรียนน้อยฉบับที่1ขึ้นนะคะตั้งแต่ปีพุทธศักราช 2560 นะคะจนถึง 2564 ค่ะอันนี้ถือเป็นฉบับที่1นะคะจากนั้นค่ะในปีนี้เองค่ะมีการเตรียมจัดทำแผนพื้นฐานนะคะฉบับที่2ขึ้นค่ะและจะมีการสนับสนุนจากรัฐบาลอีกต่อไปค่ะสำหรับโครงการในภาษาที่มีผู้เรียนน้อยนะคะการส่งเสริมนี้นะคะ CFL เนี่ยร่วมกับ BUFS เนี่ยมอปูซานเริ่มได้อย่างไรนะคะเริ่มมาจากที่มอปูซานนะคะได้เป็นสถาบันอุดมศึกษาที่ได้รับคัดเลือกค่ะจากกระทรวงศึกษาธิการเพื่อพัฒนาการเรียนการสอนภาษา CFL นะคะอันนี้ต่อไปจะขอพูดย่อนะคะสำหรับภาษาที่มีผู้เรียนน้อยก็จะเรียกว่าเป็นภาษา CFL ค่ะ
แล้วก็ม.ปูซานนะคะรับผิดชอบการเรียนการสอนภาษา CFL ทั้งหมด 8 ภาษาค่ะจึงได้จัดตั้งสำนักการส่งเสริมการศึกษาภาษาต่างประเทศที่มีผู้เรียนน้อยภายใต้การดูแลของท่านอธิการบดีมหาวิทยาลัยปูซานนี้นะคะเริ่มตั้งแต่ปีพุทธศักราช 2560 เลยค่ะวิสัยทัศน์ของโครงการนี้นะคะที่ส่งเสริมภาษาที่มีผู้เรียนน้อยเนี่ยก็คือ 1. เพื่อพัฒนาการเรียนการสอนภาษา CFL ค่ะเพื่อเพิ่มประสิทธิภาพและเกิดประสิทธิผลค่ะ 2. ผลิตบุคลากรที่มีความเชี่ยวชาญและสามารถใช้ภาษา CFL ได้คล่องค่ะ 3. ขยายฐานและสร้างแพลตฟอร์มของการเรียนการสอน CFL ค่ะผลงานที่ได้จัดทำนะคะก็คือมีทั้งการพัฒนาข้อสอบวัดระดับ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ในการใช้ภาษาไทยของชาวเกาหลีค่ะซึ่งตอนนี้นะคะมหาวิทยาลัยปูซานภาษาและกิจการต่างประเทศของเรานะคะทำไปแล้วทั้งหมด8ชุดนะคะประกอบไปด้วยฟังพูดอ่านและเขียนค่ะซึ่ง8ชุดนี้นะคะเริ่มตั้งแต่ปี 2562 ค่ะจำนวน3ชุดแล้วก็ปี 2563 จำนวน5ชุดนะคะปัจจุบันก็กำลังพัฒนาอยู่ค่ะสำหรับอีกโครงการหนึ่งนะคะก็คือพัฒนาตำราภาษาไทยค่ะระดับ A1 ถึง B2 ดังที่อาจารย์จุฑามาศได้นำเสนอไปเมื่อสักครู่นี้นะคะค่ะแล้วก็มีผลงานว่าเปิดสอนคอร์สภาษาไทยระยะสั้นสำหรับบุคคลทั่วไปค่ะมีนักเรียนม.ต้นแล้วก็ม.ปลายเข้าร่วมด้วยค่ะต่อมาจะกลับมาว่ากันถึงการพัฒนาข้อสอบนะคะว่าข้อสอบที่ได้จัดทำนี้เป็นอย่างไรนะคะข้อสอบวัดระดับเนี่ยแบ่งออกเป็นทั้งหมด4ชุดนะคะ4ชุดซึ่งจะครอบคลุมทั้งทักษะการอ่านการฟังการพูดและการเขียนค่ะแต่ละชุดนะคะก็คือจะประกอบไปทั้งหมด99ข้อค่ะแบ่งเป็นการอ่าน40ข้อการฟัง40ข้อการพูด9ข้อและการเขียน10ข้อค่ะข้อสอบแต่ละทักษะนะคะก็จะครอบคลุมทุกระดับเลยตั้งแต่ A1 ถึง C2 ค่ะโดยเรียงลำดับจากง่ายไปหายากนะคะการแบ่งระดับของผู้เรียนก็ยึดตามเกณฑ์ของยุโรปค่ะ CEFR นะคะตามนี้อย่างที่เมื่อสักครู่ท่านอาจารย์จุฑามาศกับอาจารย์พัชรยาได้พูดไปเบื้องต้นแล้วนะคะอันนี้ก็คือนำมาให้ดูกันว่าการแบ่งระดับเนี่ยก็มีตั้งแต่ A0 เลยนะคะสำหรับผู้ที่ยังมีความรู้ภาษาไทยอยู่ในระดับน้อยนะคะแล้วก็ไล่ไปจนถึงมีระดับ A ระดับ A ก็แบ่งเป็น A1 A2 นะคะระดับ B ก็มี B1 B2 นะคะซึ่งถือว่าเป็นระดับกลางแล้วนะคะแล้วก็ระดับสูงค่ะ C1 C2 นะคะตรงนี้ก็ระดับสูงที่สุดคือ C2 นะคะก็เทียบเท่ากับเจ้าของภาษานะคะสามารถใช้ภาษาไทยได้ดีเทียบเท่าเจ้าของเลยค่ะเกณฑ์การให้คะแนนนะคะก็คือการฟัง40ข้อ40คะแนนค่ะก็คือเรียกได้ว่าข้อละ1คะแนนนะคะการอ่านก็เช่นเดียวกันค่ะทีนี้การเขียนนะคะ40ข้อค่ะแต่ว่าจะแบ่งตามระดับความยากง่ายนะคะการเขียนเนี่ยก็จะแบ่งเป็นหมายความว่าแบ่งตามระดับความยากง่ายแล้วก็คะแนนจึงไม่เท่ากันนะคะข้อที่ง่ายก็คะแนนน้อยนะคะพอไล่ลำดับขึ้นไปถึงระดับที่สูงเนี่ย B1 B2 C1 C2 ก็จะเป็นคะแนนที่ยากมากขึ้นค่ะต่อไปการพูดนะคะการพูด9ข้อค่ะ40คะแนนเช่นเดียวกันก็แบ่งเกณฑ์การให้คะแนนตามระดับความยากขึ้นไปนะคะรวมทั้งหมดเนี่ย4พาร์ทนะคะฟังพูดอ่านเขียนเนี่ย160คะแนนค่ะนักศึกษาที่สอบวัดระดับแล้วก็จะผ่านนะคะต้องได้คะแนน 60% ค่ะคิดเป็นตรงนี้ก็คือเป็น97คะแนนนะคะถึงจะผ่านเกณฑ์ที่ผู้ที่มี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ภาษาไทยค่ะค่ะแล้วอันนี้ก็คือเป็นประสบการณ์ที่ผ่านมานะคะว่าปัญหาและอุปสรรคในการออกข้อสอบวัดระดับอันนี้นะคะมีอะไรบ้างนะคะจากที่ได้ประสบมาเนี่ยคิดว่านะคะผู้เชี่ยวชาญที่มีความรู้เกี่ยวกับภาษาไทยยังไม่เพียงพอนะคะเพราะฉะนั้นเนี่ยการออกข้อสอบทั้งหมดนะคะ1ชุด99ข้อค่ะแล้วใน1ปีเนี่ยต้องออกประมาณ5ชุดนะคะก็คือเรียกได้ว่าผู้เชี่ยวชาญด้านภาษาไทยที่ต้องปฏิบัติหน้าที่อยู่ที่เกาหลีนะคะก็ถือว่ามีจำนวนน้อยค่ะเพราะฉะนั้นงานอันนี้ก็ค่อนข้างหนักพอสมควรค่ะต่อไปนะคะ
สำหรับอาจารย์ชาวไทยที่ไม่ได้สอนนักศึกษาในระดับ A1 นะคะอาจจะออกข้อสอบให้ตรงกับระดับนั้นได้ไม่ถูกต้องนะคะหรือว่าอาจจะยากพอสมควรค่ะจึงต้องมีรายการคำศัพท์นะคะเพื่อใช้เป็นแนวทางในการออกข้อสอบให้ตรงกับระดับด้วยนะคะในส่วนนี้ก็ถือว่าเป็นประสบการณ์ของตัวเองนะคะเพราะว่าจากปีแรกที่ทำเนี่ยก็คือตอนออกข้อสอบเนี่ยในระดับ A1 อะค่ะจะยังไม่ค่อยทราบเท่าที่ควรว่านักศึกษาชั้นปีที่1นะคะคำศัพท์เหล่านี้เรียนไปแล้วหรือยังนะคะเพราะว่าส่วนตัวเนี่ยก็จะสอนตั้งแต่ระดับ A2 ขึ้นไปทำให้เวลาออกข้อสอบในระดับที่สูงขึ้นก็จะสามารถทราบคำศัพท์ได้นะคะเพราะฉะนั้นอันนี้ก็เลยต้องมีการทำคู่มือนะคะเป็นรายการคำศัพท์เพื่อให้อาจารย์ชาวไทยนะคะที่เพิ่งเริ่มเข้ามาช่วยพัฒนาข้อสอบเนี่ยจะได้ทราบถึงวงศัพท์นะคะแล้วก็ออกข้อสอบได้ถูกต้องตามระดับด้วยนะคะส่วนข้อสุดท้ายนะคะการแบ่งระดับข้อสอบตามเกณฑ์ของยุโรปนะคะเมื่อกี้ที่ได้กล่าวไปนอกจากจะต้องแบ่งตามระดับความรู้แล้วนะคะก็คือ A1 ถึง B ขอโทษค่ะถึง C2 นะคะยังต้องแบ่งตามระดับความยากอีกด้วยนะคะหมายความว่าในข้อที่มี A1 อะค่ะข้อที่เป็นระดับ A1 ก็จะต้องแบ่งไปอีกว่า A1 ความยากระดับต่ำ A1 ความยากระดับกลาง A1 ความยากระดับสูงซึ่งตรงนี้ค่ะก็ถือว่าเป็นเรื่องที่ท้าทายของผู้ที่ออกข้อสอบนะคะเพราะว่าอย่างบางทีเราคิดว่าระดับ A1 พื้นฐานเลยเบื้องต้นคำศัพท์เหล่านี้ก็คือง่ายอยู่แล้วเพราะฉะนั้นถ้ามาแบ่งระดับอีกว่าง่ายแล้วก็คือง่ายต่ำง่ายกลางง่ายสูงมันก็ค่อนข้างยากนิดนึงนะคะค่ะอันนี้ถือว่าเป็นเรื่องของความท้าทายค่ะที่อาจารย์ผู้พัฒนาข้อสอบนะคะก็ต้องศึกษาเกณฑ์แนวทางนะคะแล้วก็เกี่ยวกับการเรียนการสอนของนักศึกษาชาวเกาหลีไปพร้อมๆกันค่ะขอบคุณค่ะ ครับขอบคุณอาจารย์ธิดารัตน์มากนะครับ예, 한국인 학습자를 위한 태국어 능력 검정 시험에 대해서 티다라 교수님께서 그 문항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배점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언어 능력 검정 시험을 개발할 때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가를 아주 간결하게 잘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토론을 맡아주실 분은 원로 교수님 모셨는데요. 안종양 부산 외국어대학교 명예 교수님이십니다. 예, 바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론을 맡은 안종양입니다. 잘 들립니까? 제가 먼저 발표자께 내용에 대한 저희 견해를 전하고 나서 본 발표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말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Sau khi các bạn thi darat ngam nikon, ผมจะแสดงความคิดเห็นเกี่ยวกับข้อที่2ในปัญหาและอุปสรรคในหน้าสุดท้ายครับแต่เรื่องข้อที่1ข้อที่3ผมเห็นด้วยแต่ข้อที่2ความคิดเห็นไม่ตรงกับพระอาจารย์ครับข้อสอบวัดระดับ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ในการใช้ภาษาไทยนั้นเป็นสอบสำหรับชาวเกาหลีทุกคนครับไม่ใช่สอบเฉพาะนักศึกษามหาวิทยาลัย釜山ครับเพราะฉะนั้นผู้ที่ออกข้อสอบต้องทำตามมาตรฐานหรือเกณฑ์ของแต่ละระดับครับแต่ว่าไม่ว่าสอนหรือไม่สอนครับขอบคุณครับนี่คำแตกต่างครับแล้วก็지금 근데 조금 전에 태국 선생님은 그건 나중에 한국말 나올 때 같이 하겠습니다. 계속 할까요? 계속 하겠습니다. 시간상.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발표한 내용을 우리말로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앞에 부분은 저 앞에 교재 개발하고 중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학습자를 위한 태국어 능력시험 개발이라는 주제에서 발표한 내용은 이미 사업단에서 공개한 내용인 특수외국 사업이라든가 부산예대 8개 언어 수행에 대한 사업 수행, 특수외국 능력시험 A0부터 C2 레벨과 배점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발표자의 서예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서예가
첫째, 전문가가 없다, 부족하다. 두 번째는 AY 과정을 강의하지 않은 발표자로서 출제를 하니까 A1 레벨과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론자의 견해는 표준에 따라서 출제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그리고 세 번째는 동의하는 난이도와 지식 수준에 따른 나는 유럽식 출제는 태국인 출제자에게 아직 부담이 된다.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내는 개발에 대한 이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시험 문제 개발에 대한 저희 경험하고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5년간 동남아 학부 때 이 태국어 능력시험 개발에 태국인 팀하고 책임을 맡아서 그 문제를 한 900문제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년에는 한국 예대 특수외국어 표준평가위원으로서 제가 참여를 했고요. 19년, 20년에는 제가 지금 현 체제인 평가 인정 문항에 대한 감수를 참여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문항 개발에 대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그 경험이 있든 없든 간에 한국에 온 태국 선생님한테 이름을 해버립니다. 앞에 교재는 벌써 팀을 많이 짰거든요. 태국 선생님하고. 근데 이름을 하다 보니까 태국인 교수의 출제 경험이 부족합니다. 지금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혼자일 경우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전문팀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한국어가 안 되니까 이 표준안의 문제 유형이 어떤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주관식으로 자기 주관으로 그냥 감정에 따라 출제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 강의를 하는 분에게 혼자에게 맡기면 어떤 문제가 있는 강의에 부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항에 대한 충분한 리뷰가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리뷰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마감 시간에 쫓겨서 완성도가 낮은 문항을 이제 보고를 하니까 감수자가 지적한 내용을 제때 수정할 시간적 여유가 사실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원을 지원해야 됩니다. 인원 지원한 게 제일 좋은 게 한국인 그 문항 개발에 대한 공부를 하든지 경험 있는 한국인하고 태국인이 전문 인력이 역할 분담을 하는 협업팀을 이루어서 레벨별로 표준화를 수지어서 개발하고 감수하고 수정하면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안윤영 교수님 토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의견 제시 감사합니다. May saba ajan thi daran mi arai chat to bru sanone rwa som bang maiครับ เห็นด้วยกับอาจารย์อานนะคะที่ท่านอาจารย์ให้ข้อเสนอแนะมานะคะว่าจริงๆแล้วก็ควรต้องทำตามมาตรฐานที่กำหนดมาไว้นะคะเพราะฉะนั้นเนี่ยถึงแม้ว่าจะไม่ได้สอนในระดับ A1 นะคะแต่ว่าก็ต้องพยายามนะคะเพื่อที่จะออกข้อสอบให้ตรงตามระดับนั้นให้ได้ค่ะขอบพระคุณอาจารย์อานมากนะคะสำหรับข้อเสนอแนะค่ะ 네, 안윤영 교수님께서 토론을 조금 길게 하셔가지고 저는 발표자와 토론 사이에 갈등 관계가 생겨나는 거 아닌가 잠깐 긴장했었는데 잘 마무리됐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실까요? 딱 한 분만 받겠습니다. 가급적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면은 시간 관리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없으신 것 같은데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옹진 교수님.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질문이라기보다는 현재 지금 저희의 진행 상황을 조금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티다락 교수님이 저희 교환 교수로 와 계신 지가 한 2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작년에는 아까 안종량 교수님께서 해 주신 것처럼 한 약 500문항 정도를 거의 혼자 개발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경험상의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시간상으로 이제 쫓기다 보니까 수정을 해주십사 요청을 드린 것들이 바로바로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시드카린 위롯대학교에 그 시험센터, 그 태국어 능력 시험센터와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태국에서 개발한 문항들을 저희가 이제 일일이 다 하나씩 먼저 이제
감수자에게 보내드리기 전에 지금 감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수정을 그때그때 조금 피드백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씩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작년 이제 문항 개발을 맡아주신 티다락 교수님과 한성경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지난번 올해가 시작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수정을 더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옹재인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실 교재를 아무리 잘 써도 항상 문제는 남아있고, 시험 문제 같은 거 아무리 출제를 잘 해도 그 100% 완성도를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도 플렉스 시험을 보면서 학생들이 졸업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는데, 그 시험 문제를 제작할 때 여러 태국인 선생님과 내국인 선생님들이 조를 짜가지고 제작을 하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플렉스 시험을 볼 때 보면은 이게 10세트 중에서 랜덤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 시험 볼 때마다 운이 좋은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가 낮은 시험을 보게 되고, 운이 좀 안 좋은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시험을 보게 돼서 커트라인을 학과에서 매년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이것으로 좀 마치고요. 혹시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화면이 지금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 목소리는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코로나19 이후 태국 속 한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박진아 지인 코퍼레이션 대표 및 한테 소사이어티 공동 대표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태국은 우리 태국을 아주 좋아하거나 태국어를 전공하는 분들에게 또 다른 고향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늘 고향 소식에 지금 안타까워하는 시국 아닌가 싶습니다. 태국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겪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박진아 대표님의 발표를 통해서 지금 태국의 코로나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이 영향으로 한류가 어떻게 확산될 건지 혹은 위축될 건지 등 자세한 정보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진아 교수님, 제가 오랜만에 뵙는데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와디카. 지금 코퍼레이션 대표 박진아입니다. 이번 한테 소사이어티 국제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김홍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님, 그리고 좌장으로 수고해 주신 정혜문 전 주태고 대한민국 대사, 그 다음에 전 한 아세안 센터 사무총장님, 그리고 전재만 전 주태고 대한민국 대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뵙죠. 정환승 한국외대 교수님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코로나 이후의 태국 내 한류에 관한 내용인데요. 처음 발표 제안을 받고 준비를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현재 태국은 제3차 팬데믹 상황으로 매일 10,0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역대 최고였던 지난 8월 23,000명보다 줄었지만 수도 방콕 등을 포함하여 확산세는 여전한 상황으로 사실상 한류 관련 공연, 이벤트, 팬미팅 등과 같은 행사는 전부 취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류 관련 내용의 발표 준비가 쉽지 않았는데요. 오늘 저는 태국의 전반적인 코로나 상황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 상황 속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한류 소식을 간단하게 준비하였습니다. 혹시 자료와 내용이 미흡하더라도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유 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잠시만요. 먼저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กรณีที่เมื่อวานนี้อย่างน้อยได้พบร่างของคนที่เสียชีวิตอยู่บนท้องถนนข้างในวันเดียวกันเนี่ย3 ศพจุดหนึ่งเนี่ยอยู่ข้างวัดบวรอีกคนหนึ่งอยู่แถวหน้าศึกษาพันธ์พาณิชย์ถนนราชดำเนินและจุดหนึ่งบางครั้งอยู่หน้าโลตัสพระราม 4 คลองเตยเนี่ยค่ะ ใกล้ๆตรงนี้นี่แหละ
เป็น3 จุดแต่จุดหลักก็จะเป็นที่คาดว่าประวัติกับที่ศึกษาพันธุ์เพราะว่ามันเป็นกรณีซึ่งร่างของผู้เสียชีวิตเนี่ยถูกทิ้งเอาไว้ใช่ไหมครับไว้จนกระทั่งเวลาผ่าน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보신 영상은 3번 채널에서 가장 유명한 MC 서대유 씨의 아침 방송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모범 방역 국가로 평가되던 태국이 작년 12월부터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공식적인 3차 유행이 1월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4월 송크란 태국의 설날이며 최대 명절을 기점으로 지방 간의 대이동이 생기면서 태국 77개 모든 주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하루 감염자 1000명으로 시작해 9월 현재는 2만 명에서 조금 줄어든 1만 5천 명 정도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영상은 1000만 명을 돌파했던 지난 7월에 길거리에서 숨진 채 흰천으로 덮여 방치된 시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부검 결과는 코로나19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태국 정부는 보건 인력이 밤낮으로 일하는 날 시신을 수습할 인력이 부족했다고 해명했지만 이후에 코로나 환자는 급증하였고 이로 인해 병상이 부족해지면서 병원 입원을 기다리다가 집이나 거리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생기면서 태국 방역 시스템 붕괴라는 두려움까지 국민들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한 사건은 한 50대 남성이 코로나 증상을 느껴 병원을 2군데나 방문했지만 병실이 부족하여 집으로 가는 도중에 차 안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요. 백신 수급이 어려웠던 태국은 지난 2월 중국산 시노백 백신을 제일 먼저 들여와 의료진 등에게 우선순위로 접종을 시행했는데요. 그런데 시노백으로 2차 접종을 완료한 의료진 600여 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서 시노백 백신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의료진의 사망사고까지 전해지면서 급기야 시노백 접종을 거부하는 사례까지 발생되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사진은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전 예약 없이 접종을 받기 위해 몰려든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룬 모습입니다. 백신을 맞으러 갔다가 대략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오겠다며 우대 목소리가 높았지만 당시에 코로나 확진이 되면 대포진 명목으로 4천만 원의 병원비를 선결제를 해야지만 병실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상황이 악화되었고요. 백신 수급이 늦어져서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해서라도 백신을 맞아야만 한다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생긴 상황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요. A4 용지에 적혀진 글자가 보이실 텐데요. 이는 트위터에 올려진 사진을 캡처해 놓은 화면입니다. 내용에는 명단에 동일한 이름으로 8명이 예약되어 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인지 VIP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병원 관계자가 올린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의 사진인데요. 위의 사진은 당시 트위터와 SNS상에 공유되면서 트위터 인기 차트에 오를 정도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의 여자는 본인의 인스타 계정에 나는 오늘 화이자 백신을 집에서 맞았어 라며 자칭 하이소 분리층 또는 상류층이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듯한 내용이 담긴 사진을 올렸고 이후에 수많은 댓글이 달리면서 나중에 계정을 삭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태국 백신 수급 현황을 알아보았는데요. 백신 1차 이상은 39.72%, 2차 이상은 17.3%, 그리고 3차까지 완료한 국민 수는요, 0.92%로 집계됩니다. 지금도 태국 국민들은 시노백을 기본 백신으로 규정하고 있는 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고 백신 주사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모더나 또는 화이자 백신을 원하는 국민들이 한 민간 기업과 사립병원을 통해 수입을 추진했지만 결국 태국 정부의 승인 절차 문제로 원하는 수량만큼의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현재까지도 백신 수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만요. 다음 보시면요. 태국은 9월 1일부터 제한 조건이 완화되었는데요. 방역에 성공해서이기보다는 경기 회복과 서민 경제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려진 조치였다는 내용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인구 대비 백신 접종률이
50% 수준에서 방역 조치를 원한 것은 더 큰 희생을 치를 수 있다는 의학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도 1년 넘게 개강을 못하고 온라인 수업만 하고 있는 이 와중에 백화점과 마사지 샵, 클리닉, 공원 등을 오픈하는 이 조치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저희 회사의 학원 사업본인 오네어 아카데미는 방콕 시내에 2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0년 작년 한 해는 학원 영업을 5개월 정도밖에 할 수 없었고요. 올해 2021년은 2개월에서 한 3개월, 2월에서 3월 한 2개월 가량 영업하고 현재까지 온라인 수업으로만 학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사지 및 클리닉 등의 시술은 가능하지만 면접 대비 인원수를 제한하여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할 수 있음에도 시행 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에는 개인적으로 좀 잘 이해는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뜻밖이지만 현재 집안에서 갇혀서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서 친구들과 백화점, 식당, 그리고 커피숍 등을 오가며 여가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이를 걱정한 학부모들이 학원에 연락하여 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거꾸로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태국인뿐만 아니라 태국 국민들의 삶도 어려움이 많은데요. 첫 번째 사실은 파타야 꺼란 등지에서 태국인이 태국인들에게 식량 또는 식품을 제공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위의 내용은 정부 또는 기업 차원에서가 아닌 일반 개인이 재난 키트를 나누어주는 모습인데요. 제공자는 태국 유명 유튜버, 그 다음에 의사 출신의 가수, 그리고 한국 가수의 팬클럽 회원 등이 있습니다. 이어 두 번째 사진은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한국 국민들에게 재난키트를 나누어주는 모습입니다. 주태국 한인회 주관하고 주태국 한국대사관,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태국지회, 한대상공회소 및 세계한인무역협회 태국지회에서 교민의 지원도 일부 받아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SNS를 통해서 매번 100여 명에서 많게는 300여 명의 신청자들을 받아서 나눠주었습니다. 저 역시도 재난키트 기부에 참여했는데요. 당일에 100여 분의 재난키트를 준비해서 나눠드렸고요. 재난키트에는 쌀 5kg, 라면 20개, 김치, 고추장, 된장, 김치향, 마스크 등의 주로 생필품 위주로 마련하여 전달하였습니다. 태국의 교민 수가 대략 23,000에서 많게는 25,000, 6천 명으로 집계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19로 6천여 명의 교민들이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숫자까지 합하면 이보다 더 많은 한국인들이 태국을 떠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돌아간 교민들의 직업군은 여행업 그리고 관련 관광업계 관계자 및 자영업 그리고 무역업 등으로 예상이 됩니다. 태국은 관광국가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관광국가라는 이미지가 참 큰데요. 태국 관광산업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외국인의 태국 입국이 막히면서 인적 교류 및 서비스업은 거의 올스탑되었는데요. 코로나 직전인 2019년도에는 역대 최대인 189만 명이 태국을 찾았고요. 한국인의 태국 방문은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에 이어 4위였습니다. 저도 2019년도에 태국의 관광산업의 부흥에 힘입어 보트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사업 준비만 1년 한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제대로 운영조차 못하고 코로나를 맞아서요. 현재 2대 보트는 2년이 되는 시간 동안 선착장에 정박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해 관광업계만 약 200만 명의 실업자가 나왔고 올해 2분기까지 총 2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가 지난 6월에 푸켓 샌드박스라는 이름의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여행업을 하는 저 역시 관광 활성화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품을 계기로 태국의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어떻게
어떻게 보셨나요? 태국에서는 총리 퇴진과 왕실 개혁 등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태국 내 K-팝의 인기는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높습니다. 조금 전 영상은 비상 폭우령 발표에도 불구하고 태국 곳곳에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주축이 된 10대에서 20대 학생들이 한국어 가사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모습입니다. 반정부 평화 시위에 K-팝 노래가 시위곡으로 사용되는 이유로는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곡을 통해 태국의 상황을 보다 널리 알릴 수 있고 노래에 담긴 희망적인 메시지뿐만 아니라 순간 노래를 통해서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태국 내 K-팝 팬클럽들은 시위대에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300만 바트, 약 1억 원 이상의 기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K-팝 팬들은 시위대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이는 태국 내 한류의 또 다른 형태로 진화되어진 한류 K-팝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요. 트위터 계정에 올려온 내용을 캡처 놓은 것인데요. 한국 연예계에 데뷔한 태국 가수들을 겨냥해서 적어놓은 글들입니다. 지금은 해체되었지만 갓세븐의 태국 멤버 뱀뱀, 블랙핑크의 리사, NCT의 넘땡 등등 한국과 태국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태국 국적의 한국 아이돌에게 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어달라는 메시지를 담은 내용입니다. 팬더믹 상황에서 반강제적인 집콕 생활을 하게 되면서 많은 태국인들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는 작년에 이런 팬데믹 상황과 맞물려 레스토랑을 수제로 한 이태원 클래스가 인기대에 방영되면서 태국 슈퍼마켓 내에서 한국 음식의 인기가 치솟았고 한식 열풍의 기포대 역할을 하였습니다. 결국 팬데믹 상황에 K-드라마가 만나면서 K-푸드에 대한 관심과 매출을 올리는 기포대 역할을 하게 된 셈인데요. 이는 자연스럽게 한국 식당을 찾는 태국인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고 특히 한국 드라마 인기와 연관도가 높은 대표 식품인 라면, 떡볶이, 김, 단무지, 소면, 김치, 만두를 찾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이제는 방콕 시내 어느 슈퍼마켓에서도 편하게 한국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국을 여행을 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식 및 식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수쿠미 시비에 있는 한인타운에 가야 했는데요. 이제는 백화점뿐만이 아니라 태국인이 오너인 프랜차이저 개념의 한국마트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얼마 전에는 수쿠밋에서 멀지 않은 에까마이 지역에 3층으로 만든 미니 코리안 타운이 생기면서 드라마에서처럼 한국의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식사도 하고 물건 구입도 하면서 신코리안 타운이 생겨 젊은 태국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진코퍼레이션 회사는 종합기획사로 2020년 2월 1일 박지훈 팬콘 아시아 투어인 뱅콕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콘서트 팬미팅 같은 공연 기획을 못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준비했던 콘서트 2건, 팬미팅 2건, 그리고 글로벌 오디션 3건 등이 취소가 되었고 올해 초 새해만 해도 공연 기획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급속하게 늘어난 확진자로 현재 계획조차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2년 넘게 준비해온 저희 회사 소속으로 여자 연습생 8명을 올 8월에 대학 피지를 하게 되었는데요. 원래 데뷔를 내년으로 잡고 준비를 해온 상황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한 연습량 부족과 연습생 아이들의 각자 개인적인 문제까지 생기고 무엇보다 데뷔 시기를 정확하게 잡을 수 없는 등의 어려움으로 아이들과 회사 서로를 위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는 추가 연습생을 뽑는 계획보다는 기존의 태국 회사와 함께 준비하고 만드는 남자 아이돌 그룹, 한때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래퍼, 그리고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인 모델들의 역량과 재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연 산업이 어려운 이 시기에도 모든 공연이 취소가 되거나 연기가 된 건 아닙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ผมสามารถพูดได้เลยว่า BTS เนี่ยดังมากๆแล้วกับโลกจริงๆกับคอนเสิร์ตออนไลน์ผมมั่นใจว่าคอนเสิร์ตออนไลน์ที่สร้างเงินเนี่ยน่าจะอันดับท็อปของโลกเลยนะ2 วันได้ไปเท่าไหร่ไม่เยอะ2 วันแต่ผมสุดยอดก็ติดตามถามว่าตอนนี้บอยแบนด์ BTS จากเกาหลีใต้ทำอะไรก็ปังหมดเลยเพราะในขณะที่เหล่าอาร์มี่แฟนคลับ
네, 올 6월 BTS의 소우주 온라인 콘서트는 이틀 동안 진행된 공연으로 총 195개 국가에서 총 133만 명이 시청한 온라인 스트리밍 공연으로 700억의 매출을 달성한 온라인 콘서트입니다. 이어 올 2월에는 블랙핑크의 첫 온라인 콘서트가 있었는데요. ท้ายช่วงนี้นะครับจะพาไปดูหนึ่งออนไลน์คอนเสิร์ตของเสียงสาวแบล็คพิงค์นะครับที่เป็นออนไลน์คอนเสิร์ตครั้งแรกของเธอเลยแล้วก็บอกว่าออกมาดีมากแฟนคลับชาวแบล็คทั่วโลกนะโอ้โหชมยกใหญ่เลยนะครับก็เราแบล็คต่างก็พร้อมใจกันกล่าวว่า 전 세계 28만 명의 관객이 몰렸고 90분간의 콘서트로 올린 매출은 118억 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콘서트가 여전히 낯설지만 왜 유독 이 두 그룹에는 많은 팬들이 열광할까 하는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온라인 공연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스타와 한 공간에서 소통하고 호흡하는 분위기를 온라인 콘서트에서도 재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위의 두 콘서트는 맞춤형 무대를 연출하였고 라이브 공연에 기반한 충실한 음향, 카메라 연출 기법이 생기를 더했다는 업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의 내용을 다 떠나서 BTS니까 블랙핑크니까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충성도가 높은 탄탄한 팬하고와 무엇보다 무대 연출에 필요한 자본이 받쳐주었기에 성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는 임권 선배님 한번 만났는데 같은 헬스장 가지고 인사드렸는데 팬 선배님은 아직 못 뵈시고 제가 한번 딱 네, 마지막 영상은 이제 막 데뷔한 새내기 남자 그룹 고스트9의 태국 멤버인 프린스의 온라인 팬미팅 영상인데요. 방금 보신 태국 멤버는 저희 학원생 출신이기도 하고요. 한국 데뷔를 목적으로 계획하에 만들어서 배출한 한국형 맞춤형 아이돌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코로나 시기와 겹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상황 속에 데뷔했지만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팬들과 소통하면서 팬심을 사로잡는 중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류는 어떤 모습일까요? 교육업, 관광업, 방송, 광고, 뷰티, 그리고 엔터 등 제가 태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70% 정도가 한류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사업인데요. 대면으로 진행되던 모든 공연과 팬미팅 그리고 이벤트 등이 취소가 되면서 저 역시 제일 먼저 해결 방법으로 생각해낸 것은 온라인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작년과 올해 온라인 방식의 팬미팅 콘서트를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팬들에게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 공연을 온라인 공간에서도 재현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전문 기술 및 인력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에서도 연출력 등의 노하우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고 이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초반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 적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요. BTS, 블랙핑크처럼 충성도 높은 팬들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면 투자 대비 수익률이 낮아 오히려 적자를 보는 상황이 더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K-팝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춤과 노래 학원은 작년에 코로나가 오자마자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선생 및 직원에게 거의 1년간 교육을 시행하였고요. 현재는 그 노하우가 쌓여서 방콕에서 유일하게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 내용이 알차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류가 어떤 형식으로 변할지 저도 요즘 매일 고민하는데요. 전문가들의 조언도 들어보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조사도 해보지만 누구에게나 처음인 이 팬데믹 상황에서 전문가들조차 뚜렷한 방법과 해법을 제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과 올해의 K-푸드 열풍은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K-드라마 시청률의 폭등이 한식 및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셰프는 꼭 한국인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사라지면서 태국인도 한식당의 메인 셰프가 되어서 이제는 태국의 거의 전 지역에서 한식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K-푸드 매출 급등은 코로나이지만 이제 막 스타트업 기업에게는 매출 등대 기쁨을 안겨주는 기회를 얻기도 하였는데요. K-팝의 한류의 꽃이죠. 충성심 높은 팬들은 이 전보다 자주 볼 수 없는 그들의 스타를 보기 위해서 동시간대에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면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 팬들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 상황은 누구에게는 기회가 되는 이런 사례들을 지켜보면서 늘 새롭게 변화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왔을 때 까다로워진 소비자들의 욕구와 기대를 채워줄 수 있는 빠른 대처 능력과 그 분야의 전문성을 키워서 누구나 할 수 없는 또는 할 수 있지만 본인만이 가질 수 있는 색깔을 표현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류의 선두주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태국에서 한류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면서 자리매김을 잘 하여서요. 여기 계신 분들을 초대하는 자리를 꼭 만들었으면 하는 기대도 가져봅니다. 장시간 부족한 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빠른 시일 내에 대면으로 인사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쿤파. 예, 박진아 대표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지체돼서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토론은 부산의대 명예교수이신 황규희 교수님께서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갑자기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해서 토론자가 변경됐습니다. 오늘 토론은 한선경 부산의대 태국과 소속이신가요? 한선경 교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됐으니까 간결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진아 사장님 잘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황규 교수님을 대신해서 제가 짧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사실 저 늘 궁금했고 그 태국 코로나 상황도 궁금했고 태국 내 한류도 저희 사실 궁금했고 그리고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비즈니스도 궁금했었는데요. 짧게나마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민주 시위에 K-팝이 활용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잠깐 보여주셔가지고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생각에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까 발표에도 제가 잠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재 평화 시위에 반정부 평화 시위에 주축이 되는 연령층이 10대에서 한 20대로 추정합니다. 그 연령대가 사실은 K-팝을 굉장히 좋아하는 한류 팬들이 많은데요. 굳이 왜 이 평화 시위대에 한국 K-팝 노래를 선택을 해서 시위 현장에서 부르는지에 대한 의문은요. 사실은 K-팝이 세계적으로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곡이기도 하고 그 곡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전파가 된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현재 태국의 현실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궁금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K-팝이 그러니까 평화 시위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되겠죠? 한성경 교수님. 예. 예, 시간이 좀 많이 지체돼서 이번 주제는 발표 없이 질문 없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전자여행 허가 시행에 따른 태국인 입국 심사 제도 변화라고 하는 주제로 강승중 법무부 출입국 관리 주사보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화면 공유부터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정한승 교수님 말씀대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강승중 계장이라고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발표하겠습니다. 전자여행 허가제라는 것은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국가의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 포인트고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출입국 관리 법령으로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B1이라고 불리는 사증 면제, 즉 협정에 의해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A와 B 국가의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사증이 면제되는 걸 말합니다. 협정에 의해서 면제되는 걸 말하고 또 B2라고 해서 무사증, 그것은
우리나라가 상대국 국민이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하도록 일방적으로 지정한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B1 사증 면제 국가의 대표적인 국가가 태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사증 국가는 미국이나 일본이 되겠습니다. ETA 전제 여행 허가제를 수행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호주, 캐나다, 미국, 영국, 대만, 뉴질랜드 등 주요 국가가 있고 유럽에서도 2022년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ETA 공식 명칭은 K-ETA입니다. K-ETA 도입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외국과의 인적 교류 확대와 관광객 유치 등 무사증 입국 대상을 지속 확대해 온 결과 일부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불법 체류 증가와 함께 입국 거부자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무사증 입국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16년도에는 8만 2천여 명이었는데 19년도에는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2022년 7월 31일 현재 태국인 체류 현황을 보면은 총 17만 4,363명이 있는데 합법 체류자가 2만 8천여 명이고 불법 체류자가 14만 5,896명입니다. 불법 체류자가 1위고 불법 체류율이 자그마치 83.7%로 불법 체류율도 1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무사증 입국 대상 국가를 갑자기 축소할 경우에 국가 간 외교적 마찰이나 관광객 감소 등에 따른 국가적 손실도 크다는 지적이 있어서 주요 선진국 사례와 같이 기존의 무사증 입국 제도를 유지하면서 K-ETA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사증 면제 협정을 맺었다가 부작용이 많아서 사증 면제 협정 효력을 정지를 시켜놓은 상태인데 태국도 똑같은 전철을 시도했다가 몇 번의 검토 결과 시도를 했지만은 안 하는 걸로 그 대안으로 K-ETA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환 발생 시에 위험지역 거주 또는 방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서 탑승 차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사전에 확인하여 탑승 차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K-ETA 제도를 도입하는 주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경과 및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ETA 제도 도입을 위해서 2000년 1월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하여 K-ETA 관련 조항 제7조 3항을 신설했습니다. 2000년 8월 약 2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스템 구축 사업을 착수하여 금년 4월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테스트 및 보완했으며 5월에서 8월 시범 운행했고 이 자료를 만들 때는 미래형이었지만 지금 과거형이 되었습니다. 9월 1일부터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그 대상을 현재 무사증 입국 가능한 21개 국가 국민 및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91개국 국민 중에서 기업인 등 우선 입국 대상자를 포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예정이 아니고 시행하고 있고 뒤에 별첨에 보면은 사증 면제정했던 국가가 66개국 그리고 무사증 우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나라가 46개국 합쳐서 112개국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1개국 국민만 지금 현재 K-ETA 대상입니다. 21개국 선정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21개국 자료를 보시면은 미국, 영국, 멕시코 그리고 저기 아일랜드 등이 있는데 기준은 간단합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이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하도록 무사증 입국을 정지하지 않은 나라. 외교에서는 우리 태국 대사님들도 계시지만 상호주의가 많이 좌우합니다. 그래서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112개국 중에서 21개국만 시범 운행을 했고 9월 1일부터는 유럽의 28개국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28개국 합쳐서 21 플러스 28 제가 산수에 약해가지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ETA 신청 및 허가 절차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KETA를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뭐 공식 홈페이지 또는 요즘에 그 모바일 앱 거기서 신청을 하고 김포공항에 있는 KETA 센터에서 신청 서류를 심사를 합니다. 자동 OK 되는 경우는 1시간 이내에 바로 통보가 되는 굉장히 빠르고 스마트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ETA 센터에서 심사 결과를 그 신청 외국인에게 주고 그 받은 사람은 우리나라에 와서 입국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OK라든지 셀렉티를 받게 되면은 탑승이 가능하지만 not OK를 받게 되면은 탑승이 불가합니다. 시스템 자동 분석 결과, 자동 분석을 하는 것은 3가지입니다. 바이오 정보, 지문이라든지 안면이라든지 기타 등등 바이오 정보하고 규제자 여부,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규제가 됐던 적이 있는지, 그리고 뒤에 다시 이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승객 위험도, 이렇게 3가지 항목이 있는데 모두 이상이 없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시간 이내에 OK 사인이 갑니다. 그럼 그분은 그 OK 사인을 들고 오시면 되고 뭐 재심 인터뷰라든지 모든 게 다 면제가 됩니다. 바로 입국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개 항목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수동 분석이 됩니다. 수동 분석은 분석관이 개별적으로 등밀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허가는 OK라고 하고 셀렉티는 조건부 허가, OK랑 셀렉티는 탑승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not OK 되면은 탑승이 거부됩니다. 자, KETA의 일반적인 개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태국인 입국 심사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걸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밝혀드리고,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그 내부 운영 규칙이 있어서 대외비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구두로만, 자료로는 못 나가고 구두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KETA가 실행이 되면 태국인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바이오 정보 및 규제자 분석을 통해 태국인은 탑승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특히 제가 주목한 부분은 시스템 자동 분석 결과 입국 거부 경력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KETA 분석관 필수적 수동 분석 대상이 되어 결과적으로 탑승이 거부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에 왔다 입국 거부된 적이 있는 사람은 아예 한국행 비행기를 못 탄다는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그 기간이 지난 1년으로 제한되어 있지만은 분석관, 즉 사람이 분석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과연 2, 3년 전에 입국 거부된 사실이 있는 태국인에게 OK나 셀렉티를 줄 것인가. 17년 출입국 심사 경력이 있는 제 입장에서는 아마도 not OK를 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입국 거부 경력이 있는 태국인은 한국당, 특히 한국행 비행기 탑승 자체가 이제는 좀 불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KETA 이전과 비교해 보면은 입국 규제자만 아니면은 입국 거부 경력이 수회 있더라도 탑승은 가능했고 우리나라에 일단 와서 인터뷰, 자기가 왜 와야 되는지 변호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기회가 없어졌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좀 문제라면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요. 2번째는 사실은 2번째가 제가 볼 때는 좀 더 문제고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태국인의 경우에 KETA 신청 시 일반 국가 국민들보다 7개가 많은 추가 정보 항목을 더 입력을 해야 되는데 태국은 고위험 국가입니다. 일반 국가와 고위험 국가를 나누는 것은 그 기준은 첫 번째가 불법 체류율, 2번째가 입국 거부율, 3번째가 전년도 1인당 GNI입니다. 그러면은 태국은 고위험 국가에 해당되고 7개 추가 항목을 반드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가 항목 중에서 출생 국가 및 도시가 있습니다. 국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도시까지 있는 게 저는 조금 제 입장에서는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더 큰 이유는 국적은 불법 체율이 10% 이상 되는 고위험 국가이기 때문에 태국이라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국가가 몇 개가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이라든지. 그렇다면 일률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출신 국가만 보는 것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태국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 두 번째 문제는 출신 지역입니다. 즉 고향입니다. 요즘에 고향에서 태어나서 고향에서 살다가 고향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잘 없지 않습니까? 고향에서 태어나더라도 취업이라든지 혼인이라든지 대학교로 가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이 사람은 그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불이 가점을 10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가점 태국은 40점, 합치면 50점. 50점이 되면은 이것도 이제 대외비에 속하는데 무조건 수동 분석 대상이 됩니다. 자동 오케이가 절대로 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제가 볼 때는 있고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 자료로 사증 면제 협정 체결 국가와 그리고 무사증 국가 별첨을 했고, 여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발표하기 위해서 준비한 게 많은데 토론 과정에서 뭐 기회가 되면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발표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의 이미지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외대 안녕하십니까. 태국어과 이미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정한승 교수님 오늘 사회 흔쾌히 맡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만간 오프라인에서 뵙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승중 계장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해 장기 출장 중이신 걸로 아는데 또 이렇게 시간 내서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 내용이 개인적으로는 매우 흥미롭기도 하고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은데 아까 KETA 도입 배경으로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 불법 체류자 문제, 그리고 둘째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유입 방지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주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제도의 법안이 시기적으로 코로나 확산 이전인 2020년 1월에 제정된 것을 보면 결국 이 제도의 본래 목적은 불법 체류자 문제 해결에 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때 결국 우리나라 불법 체류국 1위국 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특히 태국인의 경우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ETA 신청 시에 고위험 국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7개 추가 정보를 입력해야 되고, 또 이건 또 제가 따로 들은 얘기로 이제 그 과정에서 신분증 번호를 써야 된다라고 이제 들었는데, 이건 또 국내 불법 체류국 상위국인 태국 그리고 카자흐스탄 두 국가에만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 그런 확신이 드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태국 측의 반응이 있는지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과연 이 제도가 이제 한때 관계에 득이 될지 또는 실이 될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네. 일단 도입 배경이 두 가지가 맞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코로나는 그 뒤에 불법 체류자 방지라는 명분만 가지고 가기에는 조금 역풍을 우려해서 조금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명분으로 코로나 등 감염성 질환 발생 방지 넣은 것 같고, 실제로 불법 체류자 입국 차단이 주 목적인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출신 지역으로 유일하게 신분증 번호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카자흐스탄이라도 같이 요구를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신분증 번호보다는 출신 지역, 도시 많은 태국만 유일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분증 번호보다는 이 부분이 좀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고향에서 태어났다 뿐이지 바로 뭐 방콕이라든지 뭐 이런 말씀드리기 좀 적당하지 않은 표현일 수도 있지만 개천에서 응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또 방콕에 와서 되게 성공한 케이스들 많은데 출신 지역이 뭐 이산 지역이면은 불이 가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라든지 합리성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저 나름대로 지금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본부에다가 실효성이라든지 합리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할 예정인데, 저는 아직까지 관리자급도 아니고 실무자급이기 때문에 제 어떤 주장이라든지
그게 통할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태국에서 어느 정도 반응이 나오고 또 제 보고서를 읽으신 분들이 제 주장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해주시면은 좀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좀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사실 제가 지금 마이크가 울리는데 질문을 조금 더 질문이 좀 많은데 그냥 하나만 더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시행 대상 지역에 한국 내 불법 체류국 상위국들이 사실상 빠져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조금 시간이 남아서 KETA 신청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누르고 이제 국적을 태국으로 선택을 해봤더니 이제 신청 대상 국가가 아니거나 신청이 잠정 중단된 국가다라는 안내가 떴는데, 그래서 마지막 질문으로 그러면 이 제도가 태국에는 언제쯤 적용이 되는 것인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봤을 때는 아마 태국에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게 되면 그때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도 하시고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태국이 ETA 대상국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태국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나라도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태국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국이 ETA 대상 국가가 되는 그 순간은 태국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는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지 교수님 감사합니다.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이 정도로 토론 마무리하시는 걸로 하고요. 혹시 청중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은 한 분 정도 받아보겠습니다. 네, 신청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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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문 전. 예, 정혜문입니다. 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근데 KETA 7개가 더 많은 추가 정보, 이게 과연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느냐? 글로벌 스탠다드, 그다음 인터내셔널 놈즈에 이게 과연 부합하느냐? 그런데 그런 문제 퀘스천이 들고요. 이게 또 앞으로 태국하고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외교적인 어떤 분쟁, 이 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디마시를 해오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디펜드를 하려고 그래요? 여하튼 그런 데 대해서 좀 생각이 있으시면은 좀 묻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질문 가벼운 거 하나 얹어드리겠습니다.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한 것 중에 안 들리네. 말씀이 안 들립니다. 음소거가 됩니다. 정한승 교수님, 음소거되어 있습니다. 이제 들립니다. 정한승 교수님. 예,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네, 이제 들립니다. 시스템에 장애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태국인들은 우리 한국인에 비해서 이름을 바꾸는 개명 작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궁금한 게 우리나라에 이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많아지고 그 중에 상당수가 이제 강제 귀국 조치 당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태국 가가지고 개명 과정을 거쳐서 다른 이름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아마 전산이나 이런 시스템에서 걸러지는지, 만약 이게 걸러진다 그러면은 이 개명한 사람도 아까 말씀하신 ETA 이 심사 과정에서 이게 좀 가점을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 점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 대사님 질문에 대한 답변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대사님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 기준이라든지 그거는 제가 이제 본부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해외 사례를 많이 찾아봤지만은
우리나라와 태국의 특수성, 뭐 6.25 참전이라든지 우방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했을 때 태국과 우리나라 사이하고 비슷한 거라도 있는가 찾아봤는데 저는 찾지를 못했고, 태국 정부에서 분명히 뭔가 그 조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 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대사님, 죄송하지만. 오히려 저보다는 대사님께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은 저로서는 되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보고서 성심성의껏 작성해서 올리는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환승 교수님 말씀은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저희가 걸러낼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신분증 번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 항목에 신분증 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설령 신분증 번호를 허위로 입력을 하더라도 바이오 정보라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모든 외국인의 바이오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문과 안면 인식.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바꾸더라도, 심지어는 성형수술을 한다고 해도 그 유사점에서 잡아낼 수 있는 굉장히 고도의 생체, 바이오 정보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추가로 질문 한 번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예, 다른 분 하실 분 없으면 제가 추가로 한 개 네네.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괜찮겠습니까, 교수님? 예. 지금 이걸 유관 정부 부처 간에 그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 사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그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그 조금 전에 그 검토 배경이라든지 그 법령 정비라든지 그 정도 선이지, 다른 부처와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는 저는 전혀 알지는 못합니다. 정부 부처 간에 이제 협의가 진행이 되면은 네네. 이건 저는 뭐 반드시 걸러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선님. 교수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미 그 정해 약속된 시간을 넘어서서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리면서 아마 제가 옛날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결례를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 세션 이렇게 마무리될 것 같은데, 오늘 4개 주제에 거쳐가지고 발표를 해주신 5분의 발표자, 그다음에 4분의 토론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4번째 세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